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면 어김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죠.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까 하는 생각이요. 네, 맞아요.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 보면서 깊은 한숨 내셔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2026년에 정부가 이 오랜 질문에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세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고 심지어 투자 손실까지 일정 부분 막아주겠다는 제안을 들고 나온 거죠. 언뜻 들으면 진짜 믿기 힘든 혜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랜 격언을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네, 특히 정부가 걷어들여야 할 막대한 세금을 대규모로 돌려주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 화려한 혜택 뒤에 숨겨진 거시적인 구조나 국가적인 절박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제안이 여러분의 자산 증식의 득이 될지 아니면 3년짜리 무거운 족쇄가 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는 금융상품 안내서처럼 그냥 덮어놓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는 바로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 출시가 예정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 뒤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내 연봉과 과세 표준 기준으로 통장에 꽂히는 실제 환급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려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완벽한 전략까지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펀드의 실체부터 좀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파격적인 펀드가 나오는 건가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 무대로 넓혀야 합니다. 2024년 말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살벌했던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선명해지거든요. 미국 상무부랑 글로벌 반도체 업계 대표들이 모였던 그 회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중국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20년 뒤처지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진짜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천의 전쟁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서 약 5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에 쏟아부었고요. 중국 역시 국가기금 약 60조 원을 자국 기업에 주입하면서 전례 없는 보조금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와,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수십조 원씩 실탄을 쏘아대는 상황이면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 자료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가계 자산 통계를 보면 아주 뼈아픈 현실이 드러납니다. 현재 2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장기 자본이 아파트 담보대출, 즉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단단히 묶여서 잠들어 있어요. 돈이 안 도는 거네요. 맞아요. 반면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떨까요?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른바 서학개미가 되어서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은 부동산에 짓눌려 있고 그나마 굴릴 수 있는 현금은 달러로 환전돼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의 물길을 어떻게든 국내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와 AI로 돌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원초적인 의문이 듭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하면 그냥 정부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화끈하게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개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에요. 하지만 국가재정으로 수십조, 수백조 원을 직접 쏟아붓는 건 국가 신용등급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군요. 네, 게다가 중국처럼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보조금을 뿌리면 필연적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생기고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민간 자본 유도 방식입니다. 세금 혜택을 미끼로 쓴다는 거네요.
미끼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설계죠. 국가가 직접 재정을 쥐어주는 대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투자금이 스스로 반도체와 AI 산업으로 흘러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중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구간 60조 원을 열어둔 거군요. 민간의 돈을 끌어오겠다는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이런 공모 펀드로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솔직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결과가 썩 좋았던 걸로 기억하진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뉴딜 펀드가 대표적인 전례죠. 납니다. 당시에도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끌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 운용된 펀드들의 실제 수익률은 정부의 재정 지원 효과를 빼면 고작 0.75%에 불과했어요. 0.75%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네요. 그쵸.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 그런 낮은 수익률로 3년이나 묶여버린 셈이죠. 이번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정부가 이 뼈아픈 과거에서 두 가지 명확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오답 노트를 썼다는 건데 두 가지 교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 혜택이 어설프면 결코 시중에 거대한 자금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파격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파격적인 혜택.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펀드를 굴리는 민간 운용사들에게 펀드 수익률과 직결되는 확실한 성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운용력들이 무사안임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률은 무너지게 되죠.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바로 이 두 가지 맹점을 보완해서 혜택의 규모와 운용사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진짜 칼을 갈고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혜택이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40% 소득공제입니다. 40% 소득공제. 근데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있죠. 내가 3천만 원을 펀드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 1,200만 원이 통장에 현금으로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책 발표 기사만 보고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이번 기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들 하시잖아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액공제가 식당에서 다 먹고 계산할 때 1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내밀어서 최종 결제 금액을 깎는 거라면 소득공제는 애초에 식당 메뉴판에 적힌 가격 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아예 베이스를 낮춰버린다. 맞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죠. 따라서 내 통장에 꽂히는 실제 환급액, 즉 절세액을 정확히 알려면 이 40% 공제 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곱해야만 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메뉴판 가격을 낮추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연봉 전체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종 기본공제를 뺀 과세 표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작년도 원천징수형 수중을 떼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체감 환급액을 연봉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균에 가까운 연봉 4천만 원 구간의 직장인부터 살펴볼까요? 연봉 4천만 원 수준인 분들의 경우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나면 대략 16.5%의 한계세율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요. 네, 16.5%. 이분이 만약 1,000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투자금의 40%인 4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럼 그 400만 원에다가 본인의 세율인 16.5%를 곱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곱하면 실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되는 절세액은 약 66만 원이 나옵니다. 1,000만 원 투자에 66만 원 환급. 와, 펀드 수익률이 0%로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도 투자하는 순간 즉시 6.6%의 수익을 확정짓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요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생각하면 이 6.6%를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건 꽤나 매력적이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세금 떼이는 게 제일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허리 구간,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구간부터는 계산 단위가 확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한계세율이 약 26.4%로 뛰기 때문이죠. 세율이 10% 가까이 오르네요. 네, 이분이 2천만 원을 펀드에 넣는다면 40%인 8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26.4%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211만 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세상에 211만 원요? 2천만 원 넣자마자 약 10.5%의 확정 수익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건 거의 한 달치 월급이나 두둑한 보너스가 연말정산 때 뚝 떨어지는 기분일 겁니다. 투자 금액이 커진 것도 있지만 본인의 적용 세율이 높아지니까 절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죠. 그럼 내친 김에 연봉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구간도 계산해 볼까요? 이분들은 세금 낼 때 정말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이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서 무려 38.5%라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거의 40%네요. 만약 이 펀드에 3천만 원을 꽉 채워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40%인 1,20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여기에 38.5%를 곱하면 실제 절세액만 무려 462만 원에 달합니다. 3천만 원 투자에 462만 원 환급. 구조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숫자로 확인하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깎아줄 세금도 많으니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제가 오늘 분석 자료를 더 읽어보니까 혜택이 이게 소득공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펀드에서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에도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요? 네, 이 펀드가 작정하고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9% 분리과세요? 이게 왜 파격적인 건지 좀 짚어주시죠. 원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최고 45%라는 거의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단 9%로 묶어준다는 건 자산가들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메리트죠. 와, 최고 45% 맞을 걸 9%로 막아준다. 엄청나네요. 게다가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공제 특례도 2026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액의 5% 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소득에서 깎아주는 혜택이죠. 들어갈 때는 과세 표준을 팍팍 깎아주는 소득공제로 환급받고 나올 때는 배당 소득을 저율 분리과세로 방어한다. 이건 완벽한 양방향 세제 혜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가입 자격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분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나 배당만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을 버신 분들은 이 펀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네, 정부의 타겟팅이 아주 노골적이죠. 진짜 금융 자산가들보다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유리지갑 펄리듯 세금을 뜯기는 중산층과 고연봉 직장인들을 정조준한 상품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이 국민성장펀드가 내세우는 아주 화려하고 단단한 방패의 앞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혜택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기 마련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브로셔에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은 위험 구조, 즉 방패의 서늘한 뒷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자료를 보면 정부가 투자 손실을 20%까지 막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만 보면 마치 무적의 원금 보장 상품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솔직히 저 문구만 보면 나라가 20% 하락까지는 방어해주니까 내 원금은 절대 안전한 거 아니야?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들거든요.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유혹이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을 유발합니다. 이 펀드의 안전장치는 이른바 후순위 보존 구조로 짜여 있어요. 후순위 보존 구조요? 네, 정부 기금이나 정책 자금이 후순위로 깔려 있어서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정책 자금이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주는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펀드 전체가 딱 마이너스 20%까지만 떨어질 때는 여러분의 원금에 타격이 없어요. 거기까진 방어가 된다. 그럼 만약에 시장이 붕괴해서 펀드가 25% 하락하게 되면? 바로 그겁니다. 20%의 방어선이 뚫리고 나면 초과한 그 5%의 하락분은 고스란히 계좌에서 깎여나가는 온전한 투자자 몫의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30%가 떨어지면 내 원금에서 10%가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대 원금 100% 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펀드가 돈을 쏟아붓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와 AI잖아요. 이 분야가 장기적인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경기 순환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롤러코스터 뺨치는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역사적 패턴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2023년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 문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무섭게 흔들렸는지 기억해 보시죠. 맞아요. 그때 엄청 빠졌었죠. 그리고 2024년 AI 인프라 투자 과잉 논란, 즉 AI 버블론이 터졌을 때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펀드에 가입한 후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하필 반도체 시장에 다운사이클이 찾아와서 펀드가 30, 40% 박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던 세금 환급액 400만 원을 펀드 손실 500만 원으로 고스란히 메워야 하는 최악의 조삼모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혜택 받은 돈으로 손실 돌려막게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진짜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년 의무 유지라는 묵직한 조건이에요. 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삶이 계획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출퇴근용 차가 퍼져서 당장 목돈 들여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펀드는 아주 가혹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펀드를 깨버린다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쏠쏠하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다 뱉어내야 하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절세를 하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적 모순으로 빠지는 거죠. 결국 3년 동안 절대 손대지 않아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완벽한 여윳돈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중복 노출입니다. 중복 노출이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 본인 계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하나쯤은 이미 듬뿍 담고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세제 혜택이 탐난다고 해서 이 국민성장펀드에 또 큰 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전체가 반도체로 꽉 차버리겠네요. 네,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하락장으로 꺾일 때 여러분의 전체 자산 계좌가 2배의 타격을 입는 더블 데미지를 겪게 됩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계좌 전체의 분산 투자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짓이 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내 계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도체에 완전히 몰빵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 이거 꼭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 혜택의 파격성만큼이나 리스크와 제약 조건도 아주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네요. 이 모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2026년을 앞두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봉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동 전략, 액션 플랜을 좀 짚어주시죠. 투자의 세계에서 무조건적인 올인은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무기를 조합하는 삼위일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전략이요? 네, 언제든 깨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ISA 계좌,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챙겨주는 IRP 계좌,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강력한 소득공제 무기인 국민성장펀드,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겁니다.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인의 연봉, 즉 과세 표준에 따라 이 비율을 영리하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봉에 따른 맞춤형 믹스앤매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만약 본인의 연봉이 4천만 원대 이하로 과세 표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소득공제로 얻는 환급률이 극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세액공제 효과가 확실한 IRP 계좌부터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부터 채우고 펀드는 나중에? 네, 반면에 연봉이 6천만 원, 7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국민성장펀드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으로 과감하게 끌어올려서 소득공제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주력 무기를 다르게 쥐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가족 단위의 영리한 셋업,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연봉이 더 높아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명의로 펀드 가입을 몰아주는 게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겠죠. 가족 단위 전략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허용하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로 가입해주는 것도 훌륭한 선택지예요.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이죠. 맞습니다.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녀의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장기 투자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 계좌에 열심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2026년이 되면 그 계좌의 첫 만기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네, 엄청난 목돈이 툴리게 되죠. 그 목돈을 찾아서 그냥 소비해버릴 게 아니라 곧바로 이 국민성장펀드로 연계해서 집어넣는다면 세제 혜택이랑 반도체 성장의 복리 마법을 동시에 굴리는 엄청난 스노우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내년인 2026년 3월경에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리스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3월에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이때쯤이면 정부가 자펀드를 실제로 굴릴 민간 자산 운용사들의 명단을 발표할 텐데요. 이름만 보고 묻지마 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해당 운용사가 과거 코스피 지수를 꾸준히 상회하며 기술주를 성공적으로 운용해본 묵직한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실력을 검증하라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펀드의 수익을 좌우할 반도체와 AI 섹터 전담 리서치 인력이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 진짜 있는지 봐야 하고. 셋째는요? 셋째, 운용사의 성과 보수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만 펀드 매니저도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 있어야만 그들도 밤잠을 줄여가며 펀드를 관리할 테니까요. 펀드 간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 즉 옥석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조언이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분석 자료를 탈탈 털어서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네. 2026 국민성장펀드 40% 공제라는 화려하고 달콤한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냉정하게 내 원천징수 영수증 속 과세 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향후 3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을 진짜 여유자금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투자와 경제의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무 상태를 객관화하지 못할 때 발생하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네, 자신의 현금 흐름과 세율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펀드는 현행세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자산 증식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양보다는 행동의 속도 그리고 준비의 깊이가 2026년 6월 이후 여러분의 계좌와 앞자리를 결정지을 겁니다. 네, 결국 방패를 쥐기 전에 자신의 좌표를 먼저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약간은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치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가 세금 혜택을 챙기면서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을 꾹 참고 버티는 동안은 정부가 만들어준 20% 방패 안에서 나름 든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의 속세가 일제히 풀리는 2029년 중반의 주식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29년이요? 네, 혜택을 다 챙긴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오직 차액 실현이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동시에 펀드를 해지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엑시트 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파장이 일겠네요. 네, 그 거대한 매도 물량이 한국의 반도체와 AI 주식시장에 과연 어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할 진짜 엑시트 타이밍은 언제가 되어야 할지 미리 그려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당장 내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3년간 이 펀드를 유지하시면서 반드시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할 숙제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스마트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